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국 박사입니다. 지금 지난 24일부터 이 몸살이 나는데 몸살이 쑥지지 않았어. 몸살과 드디어 이제 제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된다. 이겨야 몸살에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물병이에요. 물 한 병 갖다 놨다 오늘 물 다 먹었습니다. 물 먹고 하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결국 누가 이기든 이기겠죠.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내과에 들려서 약을 좀 처방받으러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켜내고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길러야 된다. 자꾸 약에만 의존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면 왜 소화가 안 되는가? 그 배를 달랠 줄도 알아야 되고, 추우면 오한이 있으면 방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편안히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이가 76인데 이 어른아, 내 약만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항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저는 고전문학 그 몇 편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다가 속이사 해가지고요. 조선 왕조 꼴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하기야 자금의 정치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전부 자기가 최고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남은 자기에게 희생당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옳게 될 턱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는 타경 김일성 선생, 그 전날은 우리나라 그 아기 장수 설화의 주인공인 남이 장군의 또 참사,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요, 참 시대적으로도 간사한 간신들이 있구나, 간신 족속들이 있었구나. 그런 간신 족속들은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빌붙어 가지고 아부 떨고 약하고 꾸준히 열심히 자기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한테는 버거우니까 그걸 모함해가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고,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뭡니까? 맷돌가에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노새는요, 이게 제 얼굴입니다. 제 동상입니다. 항상 이 친구는 책을 떡 펼쳐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든 간에 책만 펼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산에도요, 한 문중의 후손이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다가 능지 처참을 또 당했던 조선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윗대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전부 조선조 3대, 4대 왕조의 좌의정, 우의정 등 아주 고관 대작을 하였던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분도 과거에 시험을 쳐서 장훈급제를 하고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왜 단종 복위에 나섰을까요? 나설 때는 자기 혼자 나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뜻을 따라달라 하는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홍구파라든지 이런 살인들의 어떤 그 맥이 있거든요. 그 맥에서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너는 내 문화에 들어온더라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또 욕보이고 또 들어오면은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모 씨도 뒤에 특채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신숙주 선생이 시험관이었었는데 떨어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왜 그 사람을 낙방시키느냐, 합격시키 달라고 부탁하니까 신숙주 선생이 그를 장원급제로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겠습니까? 세조가 수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조카가 단종입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빼뜨려 버리고 또 주변에 있던 관료들 또 소할 그 간신패들이 자꾸 들추긴 뭐래. 누구는 죽여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시에 난 있을 때 유모씨는 내가 이시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세조에게 환심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조는 자기는 왕권에 도전해가 자기 조카를 무참히 사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시신도 전부 능지처참하듯이가 다 그 강화도 일대에 다 뿌려버렸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주워 먹고 흔적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래 하면서 자신은 또 왜 왕권이 보장돼야 됩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화를 공부해보면요,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꽂이에 꼽혀져 있는 앞에 보이는 이 밝은색 그 책 종류는 전부 다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문화재 지정했는 서류, 여기는 또 그 뭐 출품했는 서류, 당선되는 서류, 이쪽에는 또 제가 연구해서 책을 냈던 서류, 이 부분은 제가 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상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는 그 상장들입니다. 이 중에는 훈장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공부를 하면서요, 특히 이 부위가 전부 경산 어병 실기 아닙니까? 경산 지방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비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정리해 가지고 책을 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경산 지방에도 어병들이 활동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게 되었고, 뭐 위정제한테 그분들 그 추모하는 그런 상징탑이랑 사우라도 하나 건립해줘야 안 되겠나 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래야 되죠 하면서 임기 마칠 때까지 요리조리 변명하면서 피해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간신족들은 남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 희생물은 정말 많습니다. 전국에 우리 설화에 표현된 아기장수 전설이라든지 이 전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젊을 때 다 모함을 받아 다 죽었던 사람을 그 광포 전설로 아기장수 전설이다 해서 숨겨놓은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역성혁명을 하지 말았고,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가 나오면 이건 뒤에 가서 역성혁명한다, 다시 한번 반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애가 있으면 즉시 죽여버리고 그 나라에 신고하라 하는 그런 엄명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아기장수에 대한 폐해입니다. 저는
설화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어떤 상황을 보고요, 문득 회의를 느꼈죠. 지금 저는 몸살과 정면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간신이 아니고 전쟁 선포를 해서 몸살을 견뎌내기 위한 자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나라 8대 조선 임금이요, 예종 임금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이런 쭉 나오잖아요. 8대 임금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가만히 용상에 앉아가 꼬박꼬박 졸고 있으니까 왜 우리 선조들은 전부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의 난도 일으키고 피바람 불게 하고 아제비는 조카를 죽이고 또 형님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이게 분명히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다 생각한 나머지 예종 임금이 일관을 불렀어. 아무리 생각해도 역대 선왕들이 묘소를 좋은 데 쓰지 못해서 아마 그런 폐해가 일어나는 것 같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게 이제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작업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해 시켰을까요? 선대왕을 위해서요? 선대왕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명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관이 임금에게 명을 받고 역대 왕조의 왕릉을 쭉 조사해 보니 그래도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의 왕릉에서 물이 샌다. 다시 말하면 수맥이 흐른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종에게 보고하기로는 지금 세종대왕의 시신이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고 손톱이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흉지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빨리 이장을 하지 않으면 큰 변이 계속 잇따라 일어나니까 전하께서는 빨리 조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직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관은 간신일까요? 충신일까요? 우선 예종한테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예종에게는 충신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에게는 간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 왕릉을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빨리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세종대왕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세종대왕을 좋은 곳으로 모셔놓으면 자기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일관은 목숨을 다해서 그 여주 일대를 참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어느 날 깊은 계곡에 들어가니까 큰 비가 갑작스럽게 큰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에 물이 콸콸콸 걸려서 계곡을 건너지도 못하고 비를 피해야 되는데 피할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행들하고 같이 급히 달려 올라가니까 웬 계곡 입구에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직감적으로 다리가 있다면 앞에 가면 집이 있다.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관이 다리를 건너가 보니 아니라 다를까 거기에는 큰 제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실에서 피를 편안히 피하고 한참 있으니 햇빛이 쫙 나는데 밖에 나갔다 위로 떠 보니 그 위에 산 능선에서 서기가 확 비치더랍니다. 그래가 올라가 보니까 큰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누우면요 한때 정성을 했던
풍수지리가요 문신이 이인송이라는 그러한 풍수가이며 문신에 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신이 풍수가니까 자기가 최대 좋은 것을 골라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남묘를 번이 알면서도 임금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전하, 제가 마침 가보니까 천하의 명당이 있었습니다. 조선 이 수명이 100년은 더 길어질 수 있는 길지가 있습니다. 그 어디고? 그러니까. 그래 여차저차 해서 지금 강원도 관찰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제가 편의상 이름을 약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를 하고 있는 이 아무것이의 선친의 묘소입니다. 이렇게 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를 회유하지 하면서 강원도 관찰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첫 말을 하는 말이에요. 자네는 어떻게 그래 부모님한테 효를 해서 부모님이 그런 좋은 명당에 가서 그 내생을 쉬시도록 이렇게 했느냐. 참 부러우이. 나는 임금을 하고 있지만 내 윗대 할아버지가 물구덩이에 지금 시신이 자라고 있다는데 내가 이 후대 왕으로서 어찌 그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무려 4번이나 불렀어. 이웃이 불러가 늘 그 이야기만 하고 보내고 그 이야기만 보내는데 마지막 5번째 또 관찰사를 부른 거죠. 근데 관찰사는 아예 오면서 내 아버지 묘소를 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와드렸어요. 와서 이제 그래 뭐 또 안부 묻는 걸 전하 제가 아버지 묘소를 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그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더 불렀다면 그 사람은 역시 왕권에 도전하는 다른 구실을 붙이고 또 다른 간신배를 붙여서 그 사람도 목숨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모 관찰사는 현명했으니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묘소를 내주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3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묘소를 어디에 서대 어떤 경우라도 그 계곡을 넘어가는 데는 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 너가 형편이 아무리 좋고 그 자리가 명당이니까 형편은 물론 좋아질 거다.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절대 제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내 말 꼭 명심해라. 만약의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너희들이 내 유언을 다 지켜줬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이 봉수를 내 가슴 속에 너 염을 한 후에 그런 변을 당하거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열어보아라. 그러면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관찰사는 성떡 떠오르는 게 하하 역시 아버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참 불추한 소생들이 머리가 아둔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크게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형제간이 사형제간 일이 있었는데 이한 관찰사가 맞입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난 뒤에는 집안이 잘 피니까 늘 비가 오면은 성묘 가려면 옷을 밑에 바지를 벗고 물을 건네가 가고 산소가 또 그 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형님 이제 다리 좀 놓였어. 우리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형제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형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했는데 얼마씩 또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고. 형님 제시를 지읍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거는 우리가 이 정도 형편 되면 지어야 됩니다. 남들이 웃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 올 때는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 이래야 되지. 너 언제까지 늘 그 물이 축축한 그곳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묘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형이
거절을 못해서 그대로 따라줬는 게 화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어쩔 수 없이 산소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장을 미리 하는데, 이장을 하니까, 요 봉분을 개장을 하니까, 마치 그 수증기 같은 게 푹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올라오는데, 그래 이제 개장을 시신으로, 시신이 그대로 있는데, 옷도 하나도 안 썩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여니까 봉수가 있더래요. 그 봉수에 글을 써놨는데, 이 창호지로 연을 만들어서 높이 하늘로 올려서 줄을 끊어라. 이 연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나를 이장하면 너희들에게 큰 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합니다. 참 명제사이고 훌륭한 아버지라. 자식이 못 따라줘가 그렇지. 그러니 형만한 동생이 아우가 어디 있습니까? 형 말만 들으시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묘를 이장하고 전부 수습해가 그 땅을 마무리했죠. 그래가 파다가 보니까 밑에 칠성판처럼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칠성판에다가 붓글로 글이 섞여 있는데 뭐라고 섞여 있나 하면 단족 대왕이다. 짧을 단자, 족자는 발족자지 않습니까? 그래 한쪽 발이 없는 임금의 묘소가 들었을 자리다 하는 그런 칠성판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 역대 왕으로서 발목을 자르는 분은 세종대왕 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갈병이라 해서 요새 당뇨죠. 너무나 당뇨가 심하고 그분은 또 자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마지막에는 눈도 멀고 이래가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야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단족대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소를 거기다 이장을 하고, 그 다음 이 후손들은 그 종이로 연을 만들어서 거기에 높이 띄어가지고 가위로 잘라가 하니까 쭉 날라가 건너 마을 아득한 곳에가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가 그곳에다가 가서 아버님 묘를 이장을 시켰다. 그 이장시켰던 그곳이 연줄이다. 원래는 연줄인데 연줄로 불렀다 하는 그런 그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보면 풍수에 관계되는 기록을 찾아보면 아주 소상하게, 저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해 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애종을 이제 소원을 풀었죠. 그러면 애종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애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극한 지 3, 4년 만에 애종이 죽었죠. 어쨌든 풍수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집안은 큰 고초를 겪게 되었고 전부 자식들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것은 형입니다. 그 형이 임금의 뜻을 따라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문지화를 면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멸문지화도 피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얼굴이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이 몸살과 전쟁을 하려면 제가 잘 먹고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공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고전에 대한 인물 코를 제가 알려드릴 그런 인재들을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제가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 역사에 선지식은 도대체 누구인 어떤 사람이었나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떤 처방을 했는가. 그는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진정코 일을 했는가. 백성이 임금을 위했지 나라님이 백성을 위한 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제가 그 몸살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깊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편집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후에 편집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